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하면서 배경과 회동에서 나눌 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서 아마 기다리시면서 함께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정치대담을 하면서 다룰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고 수상 소식에 치열한 공방의 현장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잠시 멈추고 모처럼 한마음으로 박수를 쳤거든요. 반가운 소식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국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소식들로 국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워낙 원로 작가로서 유명하시고 큰 행적을 그으셨던 이제 한승원 작가님 너무 기쁘실 것 같고요. 딸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또 한강 작가님께도 큰 축하드립니다. 이걸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두 번째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옆 나라 일본 아주 많이 받았죠. 네, 과학 분야에서만 해도 23년 기준으로 20번을 넘게 받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기폭제처럼 터져서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특히 뭐 기초과학 분야들 그리고 문학 분야들, 의료 분야들 또 평화 분야들까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빛날 수 있는 시초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여야 대표도 축하의 인사를 건넸거든요.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국민적으로 다들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같은 국민이 받았다 이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 자체가 세계 문학에서 분명히 자리를 잡았고 또 스스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100%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뜻깊은 것은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한국인이 두 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한강 작가인데 두 사람 다 5.18과 관련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5.18이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좀 씁쓸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소수자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씁쓸했던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저는 이분들이 소수일 거라고 믿는데 이분들도 소수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한강 작가의 일부 작품에 대해서 유해 도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규탄을 해왔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 책이 사라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강 소설가의 이 작품 세계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한국 사회 다양한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 또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예정을 한 독대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을 수용을 했거든요. 사실 최근에 한 대표가 김 여사 발언 수위를 높여왔는데 이런 상황이 좀 영향을 줬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사실 이게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독대라는 단어 자체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항상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전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기존의 뭐 독대 요청이 너무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향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잠시 미루어졌을 뿐이지 독대가 뭐 안 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여러 정치 상황들도 있겠지만 꼭 그 때문에 독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루어져야 될 독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굳이 이유를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가 너무 심해지니 이럴 때일수록 여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지 이에 대한 대응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 민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세 지역이거든요. 이런 곳들은 사실은 이게 보수 내부에서 분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도 화합의 메시지로 또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이 독대가 재보선 이후에 성사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독대가 성사된다면 아무래도 좀 이슈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김 여사 리스크를 비롯해서 의정 갈등 등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논의 후에 좀 양측이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좀
그 합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게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 당정 간의 이견으로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거꾸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방증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독대를 통해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뭐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를 떠나서 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낮은 편이 아닐까 그런 예측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에 해결됐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다만 그것도 의대 증원이라면 모를까 영부인 관련 문제에서는 좀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고 오히려 이 독대를 통해서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시점이 재보궐선거 이후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그거를 판을 그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보게 되면 또 전국에 한 번 더 경량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독대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일이 되어버렸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와 촉구 관련해서 여당 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윤계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수위를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저 발언에 대해서는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도 있고 지금 이제 부산 등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핵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20년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을 지냈거든요.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사권 복원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찰이 내놔야 되는 결과는 국민들이 이해가 납득이 가는 결과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결과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정통하신 분이 이게 국민의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야당에 공격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민주당이 보수, 국민의힘의 약한 고리로 보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맞장구 쳐주는 결과이다.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더 집중시키지 못하고 이슈화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국민의힘도 우리 보수를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좀 민주당이 맞장구 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예. 한동훈 대표가 사실 2년 전에 무려 2년 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곧 결론이 날 거라고 도이치 수사에서 영부인이 어떻게 되는지 곧 결론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잘 지켜보면 저는 이미 예측이 됐던 게 뭐 지금 퇴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전 지검장이죠. 이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검찰이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 이런 것들이 계속 최근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조죄 정도는 설령 법정에서 까다롭게 판결해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기소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저는 한동훈 대표도 내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법정에 가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법정에서 다퉈봐야겠다라고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의제의 경우는 사실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사건에 이 사건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분수령이다. 검찰 일각에서 영부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것들을 하는 흐름이 있었듯이 그런 흐름들이 한동훈 대표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더 이상 여권에서 뭉갤 수 없는 그 결정적인 단초를 한동훈 대표가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검찰 처분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왜 좀 시간이 걸리는 건지 그리고 좀 언제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검찰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금 기존 대비해서 속도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법 절차들이 다 절차가 있고 그에 합당한 검찰 내부에서 이 수사 자료들이라든가 해석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킨 건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여기에 뭐 어쨌든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여당 당원 전화번호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를 이용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좀 유리한 결과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리고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였었던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쪽에서는 안심번호가 제공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심번호라면 이제 원래 휴대전화 번호를 가상번호로 변환한 다음에 며칠 동안만 쓸 수 있게 하는 나중에는 이제 쓸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로는 이거를 좀 불식시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 이 명태균 씨 쪽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정말 유출한 적이 없었는지는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예. 필요하면 수사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뭐냐? 결국에는 후보들한테는 안심번호가 제공이 된 것이고 당시에 경선 후보가 4명이었기 때문에 4캠프 중에 한 캠프는 명태균 씨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결코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어쨌든 유출이 되는 공당의 정보가 유출이 되는 이런 사태가 공당 스스로가 아니라 또 그 참여한 캠프의 소행으로 벌어졌다면 그 캠프가 결국에 이런 정보들을 악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에게 정당하게 제공됐던 안심 번호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거든요. 이 파장이 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안심번호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법적 어떤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심번호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코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전화를 거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운동을 하라고 제공되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화를 하든 문자를 남기든 선거운동을 하라고 제공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만에 하나 이게 전화번호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안심번호인지 전화번호인지 확인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11.6 재보선 사전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대변인께서는 이번 선거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가 사실 이게 군수 선거들 위주인데요. 이게 이렇게 각 당들이 정말 다 나설 일은 아닌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래서 안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에 큰 타격이 될 것이고 또 영광 같은 경우에서 정말 진보당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은 기간 본선거까지라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단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부산 시민들께서 한번 뭉쳐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차이가 너무나 작게 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좀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것이 영광 선거인 것 같아요. 영광에 지금 진보당 후보가 1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진보당에서 그만큼 그 지역에 많이 녹아들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정치인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어떨까. 내 평상시에 진심을 다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국민이다라는 것들도 좀 선거 때만 말고 평상시에 국민들을 위해 일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기가 뜨겁고 당대표까지 총출동해서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당대표, 영광 같은 경우는 당대표들이 내려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보궐선거인데다가 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군수선거거든요. 지역 내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선거의 막판 고지에서
끝내 마지막에 몇 걸음 더 나가게 만드는 거는 당이나 당 대표가 아니라 후보입니다. 지역사회 내부의 조직인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영광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 강세인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직접 내려가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재명 조국의 대결에 휘말려야 되지? 라는 이런 반감 때문에 진보당으로 가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판세를 되돌려 놓으려면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그 지역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정은 원래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겨도 본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다만 이게 보궐선거이고 또 지난 총선 이래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의 소극적 지지층 정도 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정에서도 민주당이 이기지 못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또 같이 짚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예.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지금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다들 슬로건으로 진보 아니면 보수라는 걸 걸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정당 공천은 없지만 정권에 대한 평가하고 교육감 선거도 연동이 된다는 점, 이 점도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한 내용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선거 동안에 이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그리고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룬다라고 한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수가 너무 내부적으로 분열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예. 쪽이 됐든 간에 좀 단합하는 모습들 마지막까지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